어느 대학의 미스테리 연구회 멤버 7명이 외딴 섬으로 일주일간 합숙을 갑니다. 그 섬에서는 과거에 참극이 일어난 적이 있었고 그게 미스테리 소설을 좋아하는 그 대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범인이 치밀하게 짜놓은 계획에 따라 한 명씩 차례로 죽습니다. 이것이 이 소설의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제목이 십각관의 살인인 이유는 그 대학생들이 섬에서 머무는 숙소 건물이 10개의 각을 이루는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육지에서는 그 미스테리 연구회를 이미 탈퇴한 한 대학생이 불길한 내용의 편지를 받고 그 외딴 섬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섬의 이야기와 육지의 이야기가 번갈아 펼쳐지다가 마지막 순간에 연결이 됩니다. 특히 마지막 반전이 매우 놀랍습니다. 추리소설의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저는 서술 트릭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도 이거 반칙 아닌가 하는 의문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추리 소설에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 대단한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말을 알고 나면 재미가 줄어드는 작품이니 직접 소설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츠노시마 섬의 참극. 육지로부터 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츠노시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 건축가 나카무라 세이지가 20여 년 전 그 섬을 사들여 집을 짓고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쯤 그 섬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으로 총 4명이 죽었고 1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은 세이지와 그의 부인 카즈에 그리고 관리인 부부입니다. 실종된 사람은 정원사입니다. 경찰은 실종된 정원사가 범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살해당한 방법과 죽은 날짜가 제각각입니다. 질식사한 부인 카즈에는 17일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왼손이 잘려나가고 없습니다. 그 잘린 손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합니다. 관리인 부부는 19일에 도끼에 맞아 죽었고 밧줄에 묶였던 흔적이 있습니다. 세이지는 20일 새벽에 등유를 덮어쓴 채 건물 화재와 함께 불에 타 죽었습니다. 죽은 4명에게서 모두 다량의 수면제가 검출되었다는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범행 후 범인은 온 집안에 등유를 뿌렸으며 불은 저택의 주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 본관 저택은 전소가 되었고 그 옆에 십각관이라는 이름의 별관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첫째 날, 섬. 6명의 대학생들이 배를 타고 츠노시마 섬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K대학교 미스테리 연구회 멤버들로 범죄소설 매니아들답게 6개월 전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곳을 신년의 합숙 장소로 정했습니다.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후에 배가 그들을 데리러 올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전화도 안 되는 그 섬에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별명으로 부르는데 별명은 모두 추리소설 작가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엘러리는 법학 전공의 3학년생 남자로 수려한 외모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언변이 뛰어나며 매사에 자신감을 보입니다. 또한 손이 빨라 카드 마술에도 능합니다. 카 역시 엘러리와 마찬가지로 법학 전공의 3학년생 남자입니다. 그는 짧은 목에 주걱턱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퉁명스러우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르루는 문학 전공의 2학년생 남자로 체구가 작고 유약합니다. 그는 미스테리 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부침성이 좋고 선배들을 잘 따릅니다. 포는 의학 전공의 4학년생 남자로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꿀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냥한 성격이지만 무례한 일을 보면 참지 않습니다. 아가사는 약학 전공의 3학년생 여자로 꾸미는 걸 좋아하고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성격도 밝고 명랑합니다. 올치는 문학 전공의 2학년생 여자로 작은 키에 다소 통통하며 성격은 매우 소심합니다. 취미는 동양화 그리기입니다. 이렇게 6명이 마침내 십각관에 도착하자 미리 와있던 나머지 1명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의 이름은 반이고 과학 전공의 3학년생 남자입니다. 6개월 전의 사건 이후 이 츠노시마 섬이 매물로 나왔을 때 이 섬을 산 사람이 바로 부동산 재력가인 반의 큰아버지입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르루가 반을 꼬드겨 이번 단합대회를 계획했고 앨러리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이렇게 섬에서 모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반은 일종의 안내인 자격으로 이 섬에 미리 와서 7명의 인원이 일주일간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생필품들을 미리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한 탓인지 피로한 기색에 심한 감기 기운 증상도 보입니다. 그들이 묵게 될 식각관은 중앙홀을 주변으로 10개의 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7개의 객실, 1개의 부엌, 1개의 욕실 겸 화장실, 그리고 현관홀, 이렇게 총 10개의 방입니다. 중앙홀에는 커다란 십각형의 테이블이 놓여 있고 의자도 10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릇도 재떨이도 컵도 모두 십각형 모양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머물 방을 정합니다. 첫째 날은 별다른 사건 없이 지나갑니다. 첫째 날, 육지. 대학생 가와 미나미는 문장 하나만 달랑 적힌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내 놈들이 죽인 치오리는 나의 딸이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나카무라 세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와 미나미는 치오리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탈퇴했지만 가와 미나미는 예전에 미스테리 연구의 멤버였고 당시 치오리 역시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치오리는 미스테리 연구의 회식 자리에서 주위의 강요로 술을 마시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1년 전 일입니다. 츠노시마 섬에서 일어났던 참극의 주인공인 세이지가 치오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가와 미나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즉시 한 미스테리 연구의 멤버의 집에 전화를 걸고 그들이 일주일간 츠노시마 섬으로 합숙을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치오리가 죽던 순간 그 술자리에 있던 그 멤버들입니다. 가와 미나미는 뭔가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려 한다는 걸 직감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세이지가 죽은 후 유산으로 남은 그 섬은 동생인 코지로가 물려받았고 가와 미나미는 즉시 코지로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코지로는 그 섬을 곧바로 부동산 업자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자신과 그 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가려는데 그때 마침 코지로의 집에 놀러와 있던 그의 친구 시마다가 이 미스테리 사건에 흥미를 보이며 가와 미나미와 동행을 합니다. 가와 미나미와 시마다는 밤늦게 모리스의 집에 찾아갑니다. 모리스는 현재 미스테리 연구의 회원이지만 치노시마 섬에는 가지 않은 가와 미나미의 친구입니다. 모리스 역시 그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들 모두의 집에 그 편지가 보내졌음이 밝혀집니다. 세 사람은 6개월 전 치노시마 섬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나름대로 추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혹시 세이지의 동생 코지로가 범인이 아닐까 하고 모리스가 의심하자 시마다가 코지로의 알리바이를 보증해줍니다. 19일 밤부터 20일 아침까지 코지로는 시마다와 함께 있었습니다. 가와 미나미가 모리스에게 함께 조사하자고 제안하자 모리스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합니다. 둘째 날, 섬. 사실 올치는 치오리와 절친이었습니다. 또한 올치는 연구의 멤버들 중 유일하게 치오리가 세이지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극적인 사건을 재미의 수단으로 이용한 이번의 합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중앙홀의 테이블에 놓인 7개의 플라스틱 명판을 처음 발견한 사람도 올치입니다. 각각의 플라스틱 명판에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제1 피해자부터 제5 피해자까지, 그리고 탐정과 범인, 이렇게 7개의 명판입니다. 미스테리 매니아들이 보기에 이것은 명백하게 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의 형식을 차용한 것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살인 예고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쳤는지 서로를 의심하며 티격태격하다가 둘째 날도 지나갑니다. 둘째 날, 육지. 가와 미나미와 시마다는 실종된 정원사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이 죽은 걸 확신하고 남편의 장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코지로와 알던 사이였으며 코지로의 소개로 츠노시마 섬의 저택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원사와 결혼 후 섬에서 나와 살게 된 것입니다. 정원사가 세이지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고 시마다가 슬쩍 떠보자
정원사의 아내는 완강히 거부하며 세이지에게는 이미 그 정도로 큰 재산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또한 그녀는 세이지가 자신의 딸 치오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말해줍니다. 그녀의 집에서 나와 가와 미나미와 시마다는 밤에 코지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불은 켜져 있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겨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번에는 모리스의 집을 방문합니다. 모리스는 세이지와 정원사가 체형도 혈액형도 같다는 점에 차가 나요. 세이지가 정원사의 시신을 자신의 시신처럼 꾸민 다음 살아서 섬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시마다는 세이지의 아내 카즈에가 코지로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치오리가 코지로의 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이지에게는 질투심이라는 살해 동기가 있는 셈입니다. 모리스는 과거의 사건에 너무 깊이 파고들어 코지로에게 다시금 상처를 주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한 뒤 자기는 이제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합니다. 셋째 날 섬. 아침에 아가사는 올치의 방문에 제1 피해자라는 명판이 붙은 걸 보고 비명을 지릅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 방에서 뛰쳐나옵니다. 의대생인 포가 올치의 사망을 확인합니다. 목이 졸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왼손이 잘려나가고 없습니다. 그날 저녁 홀의 테이블에 모두 모여있는 가운데 아가사가 부엌에서 6잔의 커피를 만들어 쟁반에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카가 커피를 마시다 사망합니다. 컵에 독이 발라져 있던 것입니다. 자연히 의심의 화살은 아가사에게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극구 부인하며 억울해합니다. 엘러리는 외부인의 범행을 의심합니다. 그는 모리스가 그랬듯 세이지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추리를 펼칩니다. 또한 그는 본관 저택 잿더미 어딘가에 알려지지 않은 지하실 방 하나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날 육지. 가와 미나미와 시마다는 해안가 방파제로 가서 어부와 대화를 나눕니다. 어부는 츠노시마 섬의 십각관에 가끔 불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거기에 유령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마다는 그것이 세이지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몰래 육지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와 섬에서 혼자 비밀스럽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모터보트로도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으며 밤에 제2곳 뒤편으로 해로를 잡으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정보를 어부가 알려줍니다. 넷째 날 섬.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2 피해자라는 명판이 카의 방문에 붙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5명은 잿더미가 된 본관 저택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잘 찾아보니 정말 지하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연 다음 후레쉬를 들고 지하로 내려가다 엘러리는 범인이 설치한 낚싯줄에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역시나 그 지하실에 누군가 있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엘러리는 또다시 세이지 범인설을 주장하지만 반은 세이지에게는 살해 동기가 없다며 그 주장을 반박합니다. 아가사가 불면증에 시달리자 포는 챙겨왔던 수면제를 아가사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를 먹습니다. 루루와 반도 푹 자고 싶다며 포에게서 수면제를 받아갑니다. 그렇게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서 모두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합니다. 넷째 날 육지. 가와 미나미와 시마다는 다시 코지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난 밤과는 달리 코지로가 바로 응답하며 문을 열어줍니다. 어젯밤 어디에 있었는지 시마다가 묻자 코지로는 마감이 가까운 논문 때문에 요 며칠 전화도 손님도 일절 받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시마다는 단도직입적으로 치오리가 너의 딸이었냐고 코지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시마다는 자신의 추리를 들려줍니다. 시체를 바꿔치기 한 세이지, 질투심이라는 살해 동기, 자신의 딸을 사랑하지 않았던 세이지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일 날 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없던 코지로가 갑자기 자기에게 전화를 해 술을 마시자고 한 것도 의심스럽다고 시마다는 말합니다. 그날 술을 마신 다음 두 사람은 함께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 술에 취한 코지로가 카즈에 나를 용서해줘 라고 잠꼬대를 하는 것을 시마다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시마다는 자신에게 술을 먹자고 전화했을 시점에 이미 코지로가
치노시마 섬의 참극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을 다 듣고 마침내 코지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치오리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코지로가 맞습니다. 치노시마 섬의 참극은 질투심에 미쳐버린 세이지가 꾸민 동반 자살극입니다. 세이지가 카즈의 손목을 자른 뒤 박스에 담아 코지로에게 소포로 보냈고 코지로가 그 소포를 받은 건 19일 오후입니다. 손의 생김새와 약지에 끼워진 반지를 통해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본 코지로는 그 즉시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캔들을 막기 위해 경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코지로가 곧바로 세이지에게 전화를 걸자 전화를 받은 세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카즈에는 내 거다. 관리인 부부도 정환사도 모두 내가 죽였다. 새로운 여행길에 나서는 나와 카즈에를 위한 선물이다. 또한 코지로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세이지가 부인인 카즈에를 며칠 앞서 죽인 건 코지로에게 소포를 보내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아내를 안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시마다가 코지로에게 지금 그 손은 어디에 있는지 묻자 코지로는 집 앞 정원에 묻었다고 대답합니다. 다섯째 날 섬. 아침 일찍 눈을 뜬 루루는 전날 잿더미가 된 본관 저택에 갔을 때 절벽 아래에서 무언가를 본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무언가가 정확히 뭔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혼자 십각관을 빠져나가 그 절벽 쪽으로 다가갑니다. 포가 준 수면제 덕분에 잠을 푹 잔 아가사는 훨씬 개운한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욕실로 가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그녀는 매우 초췌해진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더 빨간 립스틱을 바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침 10시쯤 눈을 뜬 반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아는 채 방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욕실에 쓰러져 있는 아가사의 시신을 제일 먼저 발견합니다. 그는 토할 것 같은 기분과 함께 큰 소리로 아가사의 사망을 알립니다. 엘러리와 포는 아가사의 시신을 확인한 후 그녀가 립스틱에 묻은 독에 의해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루루가 보이지 않아 그의 방문을 보니 제3 피해자라는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루루가 죽은 채 발견된 곳은 본관 저택 앞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제 엘러리, 포, 반 이렇게 세 사람만이 남아 있습니다. 엘러리는 여전히 범인이 외부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포는 이 중에 범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며 상대를 공격하던 중에 갑자기 포가 자신의 담배에 발라져 있던 독에 의해 죽고 맙니다. 엘러리는 세이지가 치오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고 그에게 살해 동기가 있으니 확실히 그가 범인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엘러리와 반은 범인이 숨어있을 숨겨진 방을 찾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숨겨진 방이 발견됩니다. 십각관의 부엌 바닥에 지하로 통하는 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 비밀의 방에 들어섭니다. 그때 악취가 코를 찌르고 그 비밀의 방에 있던 거의 백골이 된 사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십각관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여섯째 날 아침 8시 모리스는 걸려온 전화를 통해 십각관에 화재가 났으며 그곳에 갔던 멤버들 전원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모리스는 그 소식을 가와 미나미에게 알리고 두 사람은 곧장 해안으로 갑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고 모리스와 가와 미나미도 진술을 합니다. 경찰은 엘러리가 모두를 죽이고 스스로의 몸에 등유를 뿌려 분신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받던 도중 경찰은 멤버들이 서로를 별명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리스에게 그 이름은 모리스 르블랑에서 따온 거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모리스는 실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별명이 반다인이라고 알려줍니다. 모리스가 반입니다. 즉 반이 범인입니다. 사건의 진상. 모리스와 치오리는 과거 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오리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죽게 한 날 그 술자리에 있던 멤버들에게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범행의 동기입니다. 모리스가 자신의 큰아버지가 십각관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멤버들에게 넌지시 알리자 그의 예상대로 멤버들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세이지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쓴 건
자신의 알리바이 공작에 가와 미나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편지를 받고 모리스에게 연락을 한 가와 미나미는 모리스가 육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증인이 됩니다. 모리스는 모터가 달린 고무 보트를 통해 섬과 육지를 왕래했습니다. 제2곳 뒤편은 사람들의 왕래가 없어 보트를 숨겨놓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섬에서 모리스는 일찍 잠자리에 들기 위해 컨디션이 좋지 않아야 했습니다. 탈수 증상과 감기 증상이 같다는 점에 착안해 그는 며칠간 물을 마시지 않았고 멤버들은 그가 감기 기운 때문에 일찍 방에 들어가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창문을 통해 십각관을 빠져나와 고무 보트를 타고 육지로 가서 가와 미나미와 만난 다음 새벽에 다시 섬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사실 모리스는 올치를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치오리와 절친이었던 그녀가 억지로 술을 먹이는 일에 가담했다고는 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치가 왼손 중지에 낀 금반지가 마음에 걸려 모리스는 그녀를 죽이기로 합니다. 어쩐지 그 금반지가 모리스 자신이 치오리에게 선물한 반지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리스는 치오리의 장례식 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올치가 그 치오리의 반지를 유품으로 물려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리스에게는 곤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지 안쪽에는 모리스와 치오리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고 만약 그들이 연인이었음이 밝혀진다면 자신의 범행 동기도 밝혀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리스는 끈으로 목을 졸라 최대한 고통 없게 올치를 살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반지를 빼려는데 손이 부었는지 반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모리스가 올치의 손목을 자른 건 그 때문입니다. 모리스는 아가사도 가급적 빨리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둘째 날에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가 립스틱에 독을 바르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시간이 없어 2개의 립스틱 중 하나에만 독을 바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죽음이 다소 뒤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카를 죽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실 그때 카가 아니라 누구라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 6개의 컵 중 하나는 십각형이 아니라 11각형이었고 유일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리스는 그 11각형 컵에 미리 독을 발라둘 수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마실 컵을 가져가는 가운데 카가 그 독이 발린 컵을 고른 건 순전히 운이 없어서였습니다. 만약 모리스가 어쩔 수 없이 그 컵을 가져가게 되었다면 그냥 안 마시면 그뿐이었습니다. 모리스가 르루를 죽인 건 다소 우발적입니다. 5째 날 이른 아침에 모리스는 섬에 배를 대다가 본관 저택 옆 절벽에 서 있던 르루에게 발각이 됩니다. 아마도 르루는 전날 절벽에서 어렴풋이 그 숨겨진 보트를 봤고 그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 절벽까지 간 것 같습니다. 배를 대는 모리스를 보고 그가 범인임을 깨달은 르루는 십각관을 향해 도망을 치지만 결국 따라잡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포는 담배에 독을 발라 죽였습니다. 마침 셋 다 흡연자였고 모두 포가 가지고 있던 담배를 피웠습니다. 포에게서 담뱃값을 건네받은 모리스는 담배 2개 피를 꺼낸 후 한 개 피는 자기가 피우고 미리 독을 발라둔 한 개 피를 몰래 담뱃값에 넣었습니다. 모리스의 입장에서는 포와 앨러리 누가 죽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포가 죽었음에도 앨러리는 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 독이 든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앨러리는 세이지가 범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가능성은 전혀 고려를 하지 못합니다. 십각관 부엌 밑에 있는 비밀의 방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정원사의 시체라면 그건 불에 타 죽은 그 시체가 세이지 본인이 맞음을 의미합니다. 세이지가 정말 죽은 거라면 범인이 외부인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야 하고 곧바로 모리스가 범인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앨러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세이지가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을 데려와 시체를 바꿔치기 했다고 잘못된 추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리스가 타준 커피를 아무런 의심 없이 마십니다. 물론 그 커피에는 모리스가 전날 포에게서 받았던 수면제가 들어있습니다. 앨러리는 커피를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마지막에 십각관과 함께 불에 타 죽습니다. 이렇게 모리스는 6명을 모두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서술 트릭. 이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전개가 되는데 가끔씩 등장인물의 내면 묘사가 들어가면 거의 1인칭 시점이 됩니다. 만약 어떤 인물의 내면 묘사가 길게 이어진다면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확률은 점점 더 커집니다. 또 실제로도 그 사람은 머지않아 살해를 당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내면 묘사가 표현 안 된 인물이 2명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엘러리와 포입니다. 그렇게 작가는 범인의 윤곽을 2명으로 잡아갑니다. 육지에서의 모리스와 섬에서의 반도 아슬아슬하게 내면 묘사가 들어갑니다. 만약 어떤 인물이 연속되는 살인에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을 범인으로 생각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독자로선 참으로 억울하게도 반이 두려움에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두렵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냥 어린애처럼 울면서 도망치고 싶다. 그러고는 아가사가 죽은 모습을 처음 발견하고 큰 충격과 함께 구토를 합니다. 6명을 살해한 범인치고는 매우 나약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이 소설에서 사용된 서술 트릭의 핵심인 듯합니다. 아마도 많은 독자들이 이 부분을 읽고 반을 범인에서 제외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족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 소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츠노시마 섬에서 일어났던 참극의 진상에 대해 여러분은 만족하시나요? 저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1. 화재는 저택의 주방에서 시작되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건물 전체를 불태우는 건 보통 범인이 자신의 흔적을 지울 때 하는 짓입니다. 단순히 분신 자살이 목적이라면 그냥 자기 몸에 등유를 끼얹은 다음 불을 붙이면 그만입니다. 2. 사망한 4명 모두에게서 다량의 수면제가 검출되었다? 3명은 그렇다 치고 왜 세이지 본인까지 수면제를 먹어야 했을까요? 불을 붙이면 바로 뜨거인데 이런 경우 수면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3. 정원사는 십각관 비밀의 방에 숨겨져 있었다? 정원사의 시신은 대체 왜 거기 있는 걸까요? 4. 소포로 보내진 잘린 손. 세이지가 자기 아내의 손을 잘라서 동생 코즈로에게 소포로 보낸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소포를 보내려면 육지에 있는 우체국까지 가야 하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왜 굳이 그런 귀찮은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코즈로의 말에 따르면 그가 소포를 받은 건 19일입니다. 세이지가 죽은 건 20일 새벽입니다. 만약 코즈로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섬으로 출동을 했다면 세이지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포를 보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5. 코지로의 이상한 말. 또한 코지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나카무라 세이지가 부인인 카즈에를 며칠 앞서 죽인 건 코지로에게 소포를 보내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아내를 안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코지로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세이지가 과연 그런 말까지 코지로에게 했을까요? 6. 19일 밤의 갑작스런 술자리. 19일 밤에 코지로가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술을 마신 것도 좀 수상쩍습니다. 꼭 알리바이 공작 같습니다. 7. 코지로와 정원사의 아내. 정원사의 아내가 코지로와 오랜 친분이 있다는 설정도 다소 뜬금없습니다. 전체 스토리와 거의 상관이 없는 설정입니다. 8. 정원사의 빠른 장례식. 정원사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걸 너무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9. 정원사의 아내가 알고 있는 세이지의 재산. 정원사나 정원사의 아내가 주인집 재산 상황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걸까요? 10. 코지로의 부재. 가와미나미와 시마다가 정원사의 아내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코지로의 집에 들렀을 때 집에 불만 켜져 있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이 역시 전체 스토리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날 초인종이 울리자 제깍 문을 열어준 코지로는 왜 어제는 응답이 없었냐는 질문에 요즘 논문 마감 때문에 전화도 방문객도 안 받고 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필 그 하루 사이에 논문 마감이 끝난 걸까요? 11. 유산. 이 참극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결국 섬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코지로입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단순한 의심이자 정황 증거일 뿐이고 불만족스럽긴 해도 소설에 나와 있는 답으로도 어떻게든 끼워 맞춰지긴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설정 하나만 추가하면 이 모든 의문들이 도미노 쓰러지듯이 차례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 설정. 코지로와 정원사의 아내는 각별한 사이이다.
그럼 지금부터 이 추가된 설정에 맞게 6개월 전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코지로와 카즈에는 한때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이지는 부인 카즈에의 마음을 얻지 못해 섬 안에서 그녀와 거의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륜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카즈에는 마침내 마음을 굳게 먹고 코지로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코지로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는 못했고 코지로가 선물한 반지를 끼고 있을 만큼은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코지로입니다. 진짜 광인은 세이지가 아니라 코지로였습니다. 그러나 코지로가 이 무시무시한 참극을 계획한 건 단지 카즈에에 대한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저택의 비밀 금고에 숨겨져 있던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일단 자신과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정원사의 아내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정원사의 아내는 정원사를 끌어들입니다. 아마도 탈취한 재산 혹은 섬을 처분한 돈을 나눠주겠다고 회유를 했을 것입니다. 17일, 정원사는 섬에 가서 나카무라 부부와 관리인 부부를 수면제로 재웁니다. 정원사보다 조금 늦게 섬에 도착한 코지로는 십각관에서 정원사와 만납니다. 그리고 정원사를 죽입니다. 이 역시 코지로와 정원사의 아내 사이에서 미리 계획된 일입니다. 그런 다음 코지로는 죽은 정원사를 십각관 비밀의 방에 숨겨놓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범인을 정원사로 몰아갈 수 있고 설령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차선책으로 세이지의 동반 자살극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4명이 수면제로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코지로는 세이지와 관리인 부부를 밧줄로 결박하고 17일에 제일 먼저 카즈에를 죽입니다. 그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였을 수도 있고 혹은 끔찍한 이유에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즈에의 왼손 약지에 자신이 선물한 안쪽에 자신과 카즈에의 이니셜이 새겨진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반지를 빼려고 하지만 손이 부어서 빠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코지로는 그냥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틀간 죽은 카즈에를 능욕했거나 혹은 세이지에게 협박과 고문을 가해 비밀 금고를 열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은 둘 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이 저택에 그리 큰 재산은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19일에 관리인 부부를 죽인 코지로는 다시 세이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의 몸과 집안 곳곳에 등유를 뿌린 후 육지로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 친구인 시마다에게 연락해 밤새 술을 마시고 함께 잡니다. 그러는 사이 20일 새벽에 정원사의 아내가 섬으로 가서 불을 지른 뒤 돌아옵니다. 이것으로 코지로의 알리바이는 성립이 됩니다. 가와미나미와 시마다가 정원사의 아내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코지로의 집에 들렀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건 그때 코지로 역시 정원사의 아내를 만나러 갔기 때문입니다. 정원사의 아내가 가와미나미 일행에게 어떤 정보를 흘렸는지 그들의 추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코지로의 입장에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었고 다시금 정원사의 아내와 말을 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치오리가 코지로의 딸이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질투에 눈이 먼 세이지의 동반 자살극이라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코지로는 시종일관 세이지가 살아있다는 가설에 반대하며 그가 죽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정원사를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였고 나중에는 동반 자살극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쪽이건 그로서는 세이지가 죽었음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